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감정 평가에 있어서 특히 그 공익 사업에 있어서 그 감정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사업 인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감정 평가뿐만이 아니라 보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업 인정 제도인데, 이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공익 사업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이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사업 인정 제도예요. 이건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 20조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토지보상법 제 20조에 보면, 물론 여기 기재를 해놨지만,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우리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사업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즉, 국토부 장관의 사업 인정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이든 아니면 누구든 수용이나 강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 사업 인정이 없다면 강제 수용이나 사용은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이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 사업 인정이 없다면 그건 수용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협의로, 개인 사법 간의 개인 매매로 그 토지 등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거 언론에 많이 나오죠. 이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인정 제도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즉, 도시재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는 기존의 종전과 같이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도시개발 같은 이러한 대규모의 어떤 사업에서 이주민들을 내쫓고 새롭게 아파트 등을 건설해서 새롭게 이제 그 새로운 주민들로 채우는 이런 종전의 대규모 수용 방식 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도시의 그 교육이라든가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그 도시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인데, 이 도시 재생 사업은 사업 인정 제도가 없습니다, 법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사업 인정이 없으면 토지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요. 또 어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제도에 있어서는 이 사업 인정 제도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보상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조에서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업 인정을 받을 때 국토부 장관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 또는 토지수용위원회 이런 데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이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구나, 이 사업은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구나 하는 부분들을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사업 인정이 있다면, 공익성이 있다면 사업 인정 처분을 내려주고, 공익성이 없다면 사업 인정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쟁성으로 또 다툴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하는 대부분 사업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도시 개발 사업, 또 재개발 사업, 아니면 일반적인 그 공용 수용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토지보상법 말고 각 개별법에 사업 인정을 의제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공원 사업을 한다, 아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도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 인정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도시개발법도 도시개발 지구 지정이 되면 개발 계획이 되면서 토지를 세목 고시를 하면 사업 인정으로 본다. 또는 뭐 공공주택법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을 받으면 사업 인정으로 본다 하는 의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는 토지보상법하고는 상관없이 각 개별법에서 사업 인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거해서 의제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뭐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이고요. 뭐 도로 사업을 한다, 도로법으로 한다 그러면 도로구역 결정무시, 또 공공주택 특별법을 한다 그러면 지구지정, 택지개발 같은 거, 뭐 산업단지를 한다 그러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지정 받으면 다 대부분 지구지정을 받으면 사업인정으로 본다라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별법에서는 토지보상법과는 다르게 그 개별법에서 어떤 행정 절차를 거치면 사업 인정을 본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토지보상법 21조에 보시면 그 별표에 규정된 법률이라는 게 그거예요.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110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얘는 토지보상법하고 상관없이 그 각 개별법에서 사업인정 의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구지정이에요. 지구지정 또는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뭐 이러한 절차들이 받으면 사업인정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좀 써놨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해야 됩니다.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를 돌려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여러 가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사업인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이 사업은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또 어떠한 그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고요. 또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은 우리가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들을 거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과 의견을 듣게 돼도 돼 있고 또 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도 거치는 등 그 사업이 그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자, 이러한 사업 인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관보에 또는 뭐 도가 있으면 도보 아니면 시보 뭐 이러한 관보 등의 그 사업 인정을 했다는 내용들이 고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업 인정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런 관보 등의 세목이 토지 세목이 고시가 돼야 됩니다. 여기 써 있죠? 토지 세목 그 토지에 수용하려고 하는 토지들의 지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이런 내용들이 세목, 그걸 세목이라고 세세한 목록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세한 목록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즉 고시가 안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인정 받은 건 효력이 있겠지만 만약 고시가 안 되면 그 토지는 수용적이 안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세목이 중요해요. 세목고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큰 경우에는 그 토지 수용하는 토지들 하나하나를 다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관보가 엄청 두꺼운 것은 그러한 대규모의 사업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토지의 세부 목록, 세목이 고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 굉장히 양이 많죠. 뭐 몇천 필지 될 텐데 그런 거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담아야 되니까 관보가 엄청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관보의 세목이 고시되어야만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은 그 국토부 장관 또는 각 개별법에서의 그 행정 절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그 사업 인정을 결정을 하고 그 표시는 결국은 관보에 그 토지의 세세한 목록을 고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 인정은 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은 바로 이러한 절차 등을 거쳐서 협의가 고시가 되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사업 인정의 효과입니다. 이런 사업 인정 효과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맨 먼저 이제 그 일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 인정 효과라고 하면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맨 먼저 일반적인 효과로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공용 수용권, 강제 수용권, 사용권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어떤 사업 시행자에게 야, 너 그 사업을 하면서 물론 뭐 협의를 다 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 다 사법적인 매매에 의한 협의를 추진하겠지만,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그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해라 또는 강제 세양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수용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업 인정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강제 수용 재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효과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 결국은 그 대상 목적물이 결정이 됩니다. 아까 토지는 관보에 이제 고시를 하는 거고요. 세목고시, 지작물은 결국은 사업 인정 이전에 만약에 편입이 됐다고 하면, 사업지구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수용 대상물은 이제 수용이 되는 대상물로, 즉 보상이 되는 대상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이후에 만약에 누가 보상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이건 보상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인정은 결국은 그 시점에 수용 대상 목적물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대상물에 들어오는 사업 인정에 들어오는 토지, 그리고 사업 인정 이전에 설치된 또는 식재된 그러한 수목 등이 사업 인정 기준으로 해서 수용 대상물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그 소유자들은 사업 인정이 나면 사업에 협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사에 응할 그러한 인용 의무가 그때부터 발생을 하고, 또 사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인정 이후에는. 그래서 토지 등의 보전 의무가 사업 인정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효과 외에 이제 사업 인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사업 인정 시점이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사업 인정이. 그것은 토지보상법에 뭐라 되어 있냐면, 사업 인정 시점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평가를 해라는 겁니다. 사업 인정 받전 시점에. 그래서 사업 인정 이후에 만약에 공시지가가 올라도 그거는 토지 보상에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업 인정 시점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를 고시된 공시지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보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왜 사업 인정인데, 그 사업 인정 시점을 쓰다 보니까, 사업 인정 시점에서 공시지가를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10년 후에 해요. 사업을 보상을 지구정 해놓고 10년 후에 보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공시지가를 써야 되느냐, 10년 보상할 때 공시지가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 인정을 받은 10년 전에 공시지가를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10년 전이라도 토지보상법에는 사업 인정 시점에 공시지가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10년 전 공시지가를
각 개별법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토지보상법은 사업 인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수용 재개를 해야 됩니다. 재개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각 개별법, 아까 말씀 110개의 그 사업 인정 의제법, 다 여러분들이 아는 법이 다 그 법들입니다. 도시개발법, 공공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산입법, 뭐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법은 사업 인정 의제가 됩니다. 도로법 같은 거. 자,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사업 인정해요. 그러면 도로구역 결정고시 해놓고 보상을 뭐 3년, 4년 후에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4년 전, 5년 전 사업 인정 받은 시점에 공시지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점적 기준은 바로 사업 인정 시점에 공시지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그런 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인정은 지구지정 같은 사업인정은 2008년도에 해놓고 보상은 예를 들어서 2018년에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2018년에 하더라도 사업인정을 2008년에 받았다면 10년 전 공시지가는 2008년도 공시지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인정 의제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10년 전 공시지가를 쓰느냐, 보상가격 하는데, 응?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년 전 공시지가만 가지고 쓰는 건 아니고, 여기서 10년 동안의 정상적 그 해당 시군구의 집값 변동률 먹고요. 또 그 밖에 이제 집가에 영향을 주는 보상 선례라든가 뭐 거래 사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사업 인정 시점에 공시지가를 쓴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 인정 이전에 공시지가를 쓴다는 얘기는 바로 그 사업지구 내에 개발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업 인정이 돼버리면 이때의 공시지가는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인정 공시지가를 쓰는 것은 개발이익 배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익사업에서는 대부분 사업인정 배제를 위해서 그렇게 몇 년 전이라도 그런 공시지가를 갖다가 쓰고 있다라는 그런 기념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시지가를 언제 걸 쓰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공시지가를 쓸 것이냐, 어느 시점에 이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 인정 시점의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업 인정의 효과는 지작물, 토지야 어차피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지상에 있는 그러한 지작물건들, 뭐 가옥, 수목, 공작물, 뭐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 등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보상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사업인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인정일보다 하루라도 앞서면 보상을 하는 거고요. 사업인정 당일부터는 보상이 안 됩니다. 왜? 토지보상법에는 토지보상법 25조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업인정 이후에 건축행위라든가 공작물의 설치, 증축, 또 뭐 수목의 식재 등 사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행위 등 일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감정을 하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건이 사업인정보다 하루라도 앞섰느냐, 하루라도 뒤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인정일이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1일이다. 그러면 5월 1일 현재에 4월 30일 날 설치했는지 5월 1일 이후에 설치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죠?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걸 그 당일날 4월 30일 날 또는 5월 뭐 하늘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했다 라고 하면 몰라도 항공사진도 몇 천만 원씩 드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업 시행자들은 대부분 이제 사업인정 전후해서 사업인정 고시가 되면 사업지구에 대부분 뭐 비디오를 찍는다든가 아니면 촬영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뭐 당일날 하긴 못하지만 사업인정 고시가 돼버리면 하여튼 뭐 일주일이 됐든 뭐 10일이 됐든 사업주 전체적인 그러한 사진, 비디오 이런 걸 찍습니다. 그거는 사업인정을 기준으로 해서 지작물건이 바로 보상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인정 이 부분으로 지작물건은 바로 보상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인정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지작물건이 기본 조사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그는 이제 겉에 나와 있는 물건들만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업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 있는 물건들, 예를 들어 집 안에 뭐 나무, 집 안에 예를 들어서 뭐 가축수들, 가축 뭐 개, 소, 뭐 양,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울타리 안에서 길러지잖아요. 그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이제 항공사진이나 아니면 뭐 비디오를 찍어도 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작물건이 사업 인정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 대상 물건이 결정은 되지만 또 사업시행자가 그 실제적으로 기본 조사를 하게 되는, 즉 사업 인정이 되게 되면 실제적인 조사를 해요. 그게 기본 조사인데 이 기본 조사 이 시점에서 결국은 지작물건이 보상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칭 그 어떤 사업지가 지정이 되면 뭐 사업 인정 이후라도 기본 조사를 받을 때 뭐 이제 어떤 그 가축이라든가 개라든가 아니면 뭐 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뭐 어디서 좀 임차를 해오든지 뭐 해서 막 가축수라든가 아니면 나무, 수 이런 것들을 막 부풀려 놓습니다. 부풀려 놓는데 그 사실상 그게 어떤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사실상 그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인정이 지작물에 어떠한 보상 기준이 되지만 또 사업지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조사 할 때 결국은 어떤 보상의 기준일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사업 인정 이 날에 시장 물건의 보상 대상 물건이 결정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것이 관계인입니다. 관계인이라고 하면 사업 인정을 함에 있어서 그 의견을 제출하고 나중에 협의 보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강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 수용 절차에 참여를 해서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그 절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관계인입니다. 관계인이라서 이분들이 결국은 사업 인정을 받은 이후에 만약에 관계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관계인이 아닙니다. 사업 인정 이전에 설정된 관계인, 즉 점유자, 또 근자동권자, 또 압류권자, 또는 뭐 그 실질적으로 좀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어떤 가처분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 지역권자들, 뭐 이런 물권을 설정한 사람들 또는 뭐 점유권을 설정한 사람들, 물권, 네, 이러한 사람들이 소유자 말고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에 관계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사업인정 이전의 사람들만 관계인이에요. 사업인정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사업인정 이후에 예를 들어 가처분 설정했다? 이런 것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관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낼 수도 없고요. 또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용제결 절차에서 참여해서 뭐 보상금이 적네, 또 뭐 보상금이 많네, 뭐 이런 얘기를 절차에 참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설정되는 사람들이 관계인이고 그 이후에 설정되는 사람들은 관계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인정 이후에 어떤 뭐 압류를 설정했어요. 특히 뭐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뭐 이런 데서 그 압류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사업인정 이후에 압류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압류가 결국은 나중에 수용제길이 나면 다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국세청이나 뭐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황당한 거죠. 왜? 국가잖아요. 거기도 국가랑 다름이 없는데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렸어요. 압류를 했습니다. 토지에 했는데 갑자기 수용제길이 났다고 해서 싹 없어지는 말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압류는 어디 가서 보전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무서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국가를 대리해서 국가의 업무로서 압류를 한 거고, 압류를 한 건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통보도 없이 말소를 해버렸다 라고 하면 국세청 같은 데서는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그러나 토지보상법은 분명하게 나중에 사업 인정이 나고 수용 재결이 나면 재결이 나면 완전히 모든 권리들이 싹 말소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권리가 상실되게 돼요. 이 토지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인정 이후에 들어왔다면 그렇다는 거고요. 사업 인정 이전에 들어왔다면 이제 그런 말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또 그런 보상금이 얼마 나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또 수용재길이 났다는 것도 다 알려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돼요. 소유자와 만약에 관계인이라면 재결이 나든 아니면 수용재결 청구를 하든 이런 모든 권리에서 참여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인이 사업인정 이전의 관계인에 소속한다면 언제 수용재결이 날 거고 보상 금액은 얼마 나왔고 왜 협의가 안 되고 하는 내용들을 다 참여를 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관계인도 보상 금액이 접근해 왔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얼마를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 담보로 50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평가를 해보니까 4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근저당권자도 보상금이 적다고 수용재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관계인이 되면 그 수용재결이라든가 그 절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재결이 나거나 뭐 할 때 공탁이 되거나 할 때 다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이 관계인으로서는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인정 이후에 들어온 근저당권자나 뭐 가처분권자들은 그런 통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말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관계인들, 토지보상법의 관계인이 아닌 그러한 근저당권자라든가 가처분권자 이런 사람들은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 절차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토지상에 있는 물건만 나중에 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토지의 소유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 이 보상금에 대해서 별도로 압류를 걸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토지는
수용재결이 나면 사업시행자가 완전히 원시적으로 취득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토지에 있는 압류, 근저당, 뭐 가처분, 모든 지역권자 모든 것이 다 말소됩니다. 완전히 말소되고 깨끗한 소유권이 소유자가 아니 저 사업시행자가 얻게 돼요. 그걸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취득. 그 수용재결이 나면 등기 여부하고 상관없이 사업시행자 수용재결에 공탁을 해서 수용 개시일에 완전한 소유권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소유권. 무슨 하자가 있어도 무슨 뭐 소송이 다투고 있어도 그런 거 다 말소됩니다. 수용재결이 난다는 얘기는 깨끗한 원시취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모든 권리는 다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종전에 서로 다투거나 아니면 그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권을 설정한 사람들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느냐? 그 토지 등기부 말고 그 토지 소유자가 A라고 하면 이 A라는 사람은 결국은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A라는 사람은 나중에 수용재결이 나면 다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 바뀌게 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A라는 사람에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렇지만 A라는 사람은 소유권은 상실하지만 뭐가 남느냐? 이 A라는 사람이 사업시행자한테 받게 되는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이 보상금은 별도로 채권으로 남는 거죠. 즉 물건은 말소가 되는데 물건은 사업시행자한테 넘어가지만 소유권은 그 A라는 사람은 사업시행자한테 뭘 받아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보상금은 별도의 채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 즉 사업시행자가 A라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이 보상금에 대해서 별도로 압류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저당이다. 나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수용재결이 나면 그 근저당은 말소돼 버립니다. 그렇지만 남아야 되는 게 뭐예요? A라는 사람은 사업시행자한테 소유권은 말소되지만 보상금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받을 채권, 이 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압류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예,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압류를 걸지 않으면 소유권이 말소되기 때문에 나중에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관계인이든 관계인이 아니든 다 그 A라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야 돼요. 압류를 걸지 않으면 다 말소가 돼버리는 그러한 게 되죠. 그게 그래서 사업인정 받고 나중에 수용재결이 나면 이것이 가장 큰 절차입니다. 사업인정을 받아야 수용재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수용재결이 나면 결국은 보상금을 공탁하든지 돈을 주든지 하는 조건 하면서 결국은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한테 법률에 의해서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용 개시일에 사업시행자는 그 보상금을 A한테 주든지 아니면 공탁을 해야 됩니다. 만약 보상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공탁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관계인들은 그 받을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를 걸든지 아니면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왜? 원시취득이니까. 소유권이 다 날아가 버려요.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권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하면 별도의 권리보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다 그 권리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관계인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인이라면 수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보상금이 적다 말다, 적다 뭐 아니다 이런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인이 아니면 그러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업 인정이 바로 이제 토지 보상의 기준이 되고요. 지장물권 대상의 기준이 되고 또 관계인의 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토지 감정평가로 와서 보면,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의 감정평가는 사업 인정 시점에 직전에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직전에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만약 사업 인정이 12월 달에 난다 그러면 그해 1월 1일 고시된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보상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토지는 그래요. 토지는. 근데 지작물 감정평가는 가격 협의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작물은 언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작물은 오직 그 물건 자체가 사업 인정 이전에 건축이 되거나 식재되거나 뭐 설치됐으면, 증치됐으면 그건 보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가격 시점의 가격입니다. 토지하고는 다르죠. 토지는 사업 인정 시점에 공시가를 쓰게 돼 있지만 지작 물건은 가옥의 평가다 그러면 그 가옥의 평가는 바로 그 감정 평가하는 시점의 가격을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 인정의 효과를 한번 좀 봤습니다. 사업 인정 효과를.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사업이 나중에 수용 재결이 나면 사업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여러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는 다음 번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사업 인정을 받고 그럼 뭐 기본 조사도 하고 보상 협의회도 거치고 감정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협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뭐 협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결국은 강제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토지보상법에서는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한번 잠깐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의 그 177페이지 보면 아까 이런 사업 인정에 대해서 법적 성질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인정이 뭐 단순하게 공익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성격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그 설권적, 즉 어떤 권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그 특허로 보기 때문에 설권적 행정행위로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보면 180페이지에는 사업 인정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지만 그 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이제 신청을 하고, 또 그 181페이지에 협의하고 의견 청취기가 있습니다. 협의하고 의견 청취.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특별시장, 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예. 이걸 거치게 돼 있고요. 또 사례가 막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3페이지. 그래서 이제 사업 인정이 되면 이것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 계속 사리가 열려서, 네,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